과는 상당히 극적일 것입니다. 마티네즈 판결은 해당 판결의 좁은 예외가 체계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그 근거를 일부 두고 있었습니다. 데이빌라, 2017. 그러나 이번 합의체의 결정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당장 이 사건만 보더라도 1985년 주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 사형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합의체는 14개의 새로운 트라이얼 IAC 1심 변호인 조력 부족 주장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어 마티네즈 테스트의 나머지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게 했습니다. 합의체 스스로도 이를 매우 복잡한 일련의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결과가 우리 관할 구역 제9항소법원 전체의 인신보호 사건들에서 재현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혹은 그 이후의 주 단계 사후 구제 PCR 신청에서 제기된 트라이얼 IAC 주장들은 그러한 연속 신청을 불허하는 주의 절차적 규칙, 연방법원에서 절차적 태만의 적절하고 독립적인 근거로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규칙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마티네즈 분석 및 잠재적인 인신보호 구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청원인이 지연을 했든 이전 신청서에서 해당 주장을 제기하지 못한 횟수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새로운 트라이얼 IAC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 주 법원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 마티네즈 상이 사유를 인정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번 합의체 결정은 대법원의 마티네즈 예외 처리에 반하며 연방법원의 중대하고 부당한 비용을 부과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사안을 전원합의체에서 재심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정중히 반대 의견을 표합니다. 이 절차의 원인이 된 사건들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 마이클 호건은 아이오와주의 한바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사빌라 쿠비책의 목을 조른 뒤 그녀의 머리를 자신의 차에 들이받았습니다. 목격자들은 호건이 계속 운전하는 동안 쿠비책이 호건의 차 조수석에서 도로 갓길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쿠비책은 부상으로 사망했고 호건은 아이오와 주 법원에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984년 호건은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 하이디 힌클리를 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호건은 이어 힌클리의 10대 딸에게 머리를 포함해 5차례 총격을 가했으나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네바다 대법원이 묘사했듯이 이는 명확한 동기가 없는 계획적인 살인이었으며 범행의 유일한 목격자를 살해하려는 잔인한 시도가 뒤따른 사건이었습니다. 호건은 힌클리 살해에 대한 1급 살인 및 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호건의 아이오와주 전과를 가중 처벌 사유로 제시받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호건의 유죄 판결과 형량은 직접 상소에서 네바다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었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7년 10월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항소심까지 이어진 인신보호 오디세이가 시작되었습니다. 1987년 11월 호건은 네바다주 법원에 첫 번째 사후 구제 PCR 신청을 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보충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네바다 대법원은 호건이 재판 및 직접 상소 과정에서 효과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고 결론 지으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989년 호건은 소진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들을 담은 연방 인신보호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지방법원은 호건이 네바다주 법원에서 새로운 주장들을 소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중지했습니다. 새로운 변호인의 대리하에 호건은 1990년 11월 두 번째 주 PCR 신청을 냈습니다. 주 법원은 호건이 첫 번째 신청서에서 왜 새로운 주장들을 제기하지 못했는지 정당한 변명을 제시하지 못했고 가중 처벌 상황에 대한 실제적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이 두 번째 신청을 연속 신청으로 간주하여 기각했습니다. 네바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2001년 호건은 11개의 새로운 트라이얼 IAC 주장을 담은 세 번째 수정 연방 인신보호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방법원은 다시 한번 이 주장들을 주 법원에 제시할 수 있도록 사건을 중지했습니다. 호건은 2004년 2월 세 번째 주 PCR 신청을 냈고 이 사건의 쟁점이 된 일부 새로운 트라이얼 IAC 주장들을 주 법원에서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네바다 대법원은 이 신청이 연속적이고 기한을 도과했다고 결론 지으며 구제 기각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2001년 호건은 11개의 새로운 트라이얼 IAC 주장을 담은 세 번째 수정 연방 인신보호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방법원은 다시 한번 이 주장들을 주 법원에 제시할 수 있도록 사건을 중지했습니다.
호건은 2004년 2월 세 번째 주 PCR 신청을 냈고, 이 사건의 쟁점이 된 일부 새로운 트라이얼 IAC 주장들을 주 법원에서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네바다 대법원은 이 신청이 연속적이고 기한을 도과했다고 결론 지으며 구제 기각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네바다 대법원은 다시 한번 호건이 이전 신청서들에서 새로운 주장들을 제기하지 못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호건은 2008년 더 많은 새로운 트라이얼 IAC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 네 번째 주 PCR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방 절차를 다시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지가 승인되었고, 호건은 2008년 9월 네 번째 PCR 신청을 냈으나 2012년 1월 다시 한 번 연속 신청 및 기한 도과를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지방법원은 2012년 5월 절차 중지를 해제했고, 2014년 이 사건의 쟁점인 트라이얼 IAC 주장들을 심리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해당 주장들에 대해 네바다주의 절차적 차단 규정이 태만 판단에 적절하고 독립적인 근거가 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호건의 첫 번째 주 인신보호 절차에서의 변호인 조력 부족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주 인신보호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들의 절차적 태만에 대한 사유로 작용하지 않는다며 마티네즈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체 다수 의견은 이를 뒤집고 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합의체는 1987년 호건의 첫 번째 주 PCR 신청 당시 변호인의 무능함이 호건이 2004년과 2008년 세 번째 및 네 번째 주 PCR 신청 때까지 트라이얼 IAC 주장들을 제기하지 못한 것을 면제해 줄 마티네즈 상이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합의체는 호건에게 마티네즈 구제가 가능할 수 있다며 첫 번째 주 PCR 변호인이 관련 주장을 제기하지 못한 것이 무능했는지, 그리고 그랬다면 1심 변호인이 헌법적으로 무능했는지를 검토하는 매우 복잡한 나머지 분석을 수행하라고 지방법원에 명령했습니다. 켈라한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녀는 2004년 시점에서 호건의 태만 사유는 더 이상 첫 번째 PCR 신청서의 변호인 무능함이 아니라 두 번째와 그 이후의 주 단계 사후 구제 신청서에서의 변호사 오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초기 주 단계 PCR 절차에서의 조력 부족에 기초한 절차적 태만만을 면제하는 마티네즈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켈라한 판사는 합의체의 결정이 초래할 비용을 고려할 때 다수 의견의 마티네즈 확장은 대법원의 선례에서 우려했던 공포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네바다주는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연방 차원의 심리를 수행할 때 연방법원은 주 법원에서 절차적으로 태만 처리된 연방 청구, 즉 주 법원이 적절하고 독립적인 주 절차 규칙에 근거하여 거부한 청구를 심리할 수 없습니다. 데이빌라 2017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 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주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신보호 청원인은 주 법원의 해당 청구의 실체적 내용을 먼저 심리할 기회를 박탈한 것입니다. 절차적 태만 원칙을 집행하는 것은 상호 예우, 최종성, 연방주의라는 중요한 이익에 부합합니다. 연방 인신보호 청원인은 주의 절차 규칙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유와 해당 헌법 위반 혐의로 인한 실제적 편견을 입증함으로써 태만을 피하고 연방법원의 심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입증하려면 청원인은 방어 측 외부의 어떤 객관적 요인이 주의 절차 규칙을 준수하려는 변호인의 노력을 방해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오류가 청원인의 절차적 태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오류가 절차적 태만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는 객관적 외부 요인이 되려면 그 오류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오랜 원칙입니다. 헌법 위반 수준에 이르지 않는 변호사의 오류는 확립된 대리인 법원 측에 따라 죄수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이는 헌법이 변호인의 조력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절차, 사후 구제 절차에서의 변호사 오류는 태만을 면제할 사유를 제공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각주 번역, 합의체는 위견서에서 다양한 다른 쟁점과 청구들을 처리했습니다. 켈라한 판사와 마찬가지로 본인도 그러한 다른 판결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